죽어도 내 집에서 죽고 싶어. 새벽 3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걸었던 그 전화. 요양원에서 보낸 지옥 같은 3개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고 속 화사한 웃음과 깨끗한 시설. 그건 모두 거짓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그곳은 인간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78세 박진우,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참혹한 진실을 여러분께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만은 절대 제가 겪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밥 먹을 때는 서둘러 먹으라며 재촉하고, 약 먹을 때는 무슨 약인지도 설명 없이 그냥 삼키라고만 하고, 정해진 일과표대로만 살아야 하고, 교도소가 따로 없더군요. 그날 밤 아들 정수에게 털어놓았던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건 옆방 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제 옆방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무도 애도하지 않더군요. 그저 빈 침상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쓸쓸히 죽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요양원의 참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처절한 투쟁 끝에 마침내 그곳을 탈출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노후가 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8세 박진우입니다. 5년 전 아내 영숙이가 위암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난 후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서울 강남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2 손자를 키우고 있고, 딸 은정이는 성남에 거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 모두 아버지를 걱정하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빠, 오늘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차례씩 걸려오는 딸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응, 밥 잘 챙겨 먹고 있다. 걱정 말아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다. 너희도 바쁜 거 아는데 뭐. 통화가 끝나면 집안은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고 대화를 나눌 상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건재할 때는 둘이서 산책도 하고 등반도 다녔건만 이제는 그런 즐거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2번 먹는 일이 생기고,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온종일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혼란스러운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새벽에 잠에서 깨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는 당황스러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대로 혼자 생활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약도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젓가락 사용이 어려워지고, 허리를 굽히면 아파서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한 달 만에 방문한 큰아들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옷이 모두 구겨져 있네요. 빨래는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에. 아니, 언제였더라? 제 방을 둘러본 정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본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것뿐이고. 괜찮아. 아직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아버지,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희가 자주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양 도우미 서비스 같은 건 말이에요. 난 아직 멀쩡하다. 걱정 말아라. 텔레비전에서는 노인 낙상 사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 사고를 경험하며
그중 절반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사고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다행히 화장실 근처에 둔 핸드폰이 있어서 간신히 손을 뻗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번을 눌렀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해요. 집에 혼자 계실 때 핸드폰도 옆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퇴원을 앞두고 정수가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시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요. 난 그냥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럼 제가 요양 서비스는 어떨까요? 하루 3시간 정도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루 3시간의 도움을 받으면 나머지 21시간은 혼자 있어야 합니다. 밤에 또다시 화장실에서 넘어진다면? 새벽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면? 아직도 생생한 그 밤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수는 직장에서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은정이는 아이들 사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어르신, 통증은 어떠신가요? 다음 날 오전 간호사가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속내는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집에 가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의사가 평상시와 달리 아들과 딸을 동반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시선이 자식들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최근 들어 아버지가 종종 날짜나 시간을 혼동하신다고요. 의사가 온화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가끔 날짜나 시간을 헷갈리시죠? 그리고 이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에 잠에서 깨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간단한 인지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의사는 검사지 한 장을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어르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은 월요일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년 전이면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인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의사는 이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계신 장소가 어디인지, 3가지 물건명을 기억할 수 있는지, 100에서 거꾸로 셀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냈습니다. 저는 일부는 맞히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있지만 아직 경증 단계입니다. 하지만 독거 생활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곁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시다면 요양시설에서의 전문적인 돌봄과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에 가야지.
하지만 혼자 계시기에는 방금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으셨잖아요. 은정이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도 상당 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와서 조사하고 등급을 결정해 준다고 해요. 그게 뭔가? 고령자 돌봄 서비스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님, 재활치료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가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준다면서. 그럼 요양원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하루 3시간만 와요, 아버지. 나머지 시간은 혼자 계셔야 해요. 그럼 병원에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나가던 의사가 이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춘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 급성기 치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시거나 집으로 가셔야 해요. 갈 곳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제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르신,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보행 능력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경도. 그 뭐라고 하죠? 인지장애. 그거 나아질 수 있나요? 치료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인지활동 등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잘 관리하면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럼 요양원에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24시간 관리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긴 해요. 하지만 모든 요양원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잘 알아보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수야. 네, 아버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 한번 해보자.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내일 바로 신청할게요. 다음 날 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 박진우 씨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해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곧 퇴원하시고. 정수는 여러 가지를 메모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공단 직원이 일주일 내로 병원으로 방문해서 심사한대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랑 인지 상태를 평가한다고 그래요. 뭘 물어보는데? 세수는 혼자 하시는지, 약은 제때 드시는지 같은 거요. 약속된 날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우 어르신 맞으신가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체크리스트를 꺼내더니 하나씩 질문했습니다. 세수는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요즘은 손이 아파서 힘들어요. 간병인 도움받고 있어요. 옷은 스스로 갈아입으실 수 있나요? 단추 있는 건 어려워요. 티셔츠 같은 건 그래도 할 수 있고요. 식사는 어떠세요?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반찬 만들기가 힘들어요. 요리는 못해요.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나요? 낙상사고 후로는 부축받아야 해요. 약은 제때 챙겨 드시나요? 가끔 깜빡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질문은 계속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예요. 자녀분께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은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장기요양 2등급 나왔어요. 2등급이 뭐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요양원 비용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인데
85% 보험에서 대주고 아버지는 35만 원만 내시면 돼요. 거기에 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 10만 원 정도 추가되고요. 그럼 45만 원 정도네. 네, 한 달에 45만 원이면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45만 원,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4시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다. 요양원 어디로 갈지 좀 알아봐 줄래? 은정이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몇 군데 벌써 알아봤어요. 남양주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래, 그러자.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고관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재활운동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거기서도 계속 운동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장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식사 시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두뇌 활동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두뇌 활동이요? 네, 신문 읽기, 퍼즐 풀기, 책 읽기 같은 거요. 머리를 계속 쓰셔야 해요. 퇴원 날짜가 다가와서 은정이가 알아보았던 요양원을 오늘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오늘 갈 요양원 인터넷에서 보니까 시설도 괜찮고 평판도 좋더라고요. 차를 타고 30분쯤 가니 요양원이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미리 와서 둘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휠체어를 밀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미리 예약했습니다. 입소 상담 때문에 왔는데요. 아내, 박정수님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장 이미연입니다. 시설 둘러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원장은 우리를 이끌고 요양원 내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프로그램실이에요. 매일 오전, 오후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체조, 노래교실, 미술치료 등이 있어요. 어르신들 방은 이쪽이에요. 4인실, 2인실, 1인실이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들을 구경했습니다. 4인실에는 4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 2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눈을 감고 누워 계셨고 다른 한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2분 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1층에 있어요. 하루 3끼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서 준비합니다. 식당은 꽤 넓었고 테이블마다 4명씩 앉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계속해서 시설을 넘어갔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입니다. 병원 음식보다는 맛있어 보였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무거웠고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 최선을 다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어떠셨어요? 먹을만 했어요. 여기서는 하루가 똑같아요.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오후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매일 이렇게요. 조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3개월 혹은 그 이상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약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고혈압 약이고 이건 관절약이에요. 지금 드셔야 합니다. 약을 건네받아 한 알씩 삼켰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에는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재활치료도 시작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밤 9시가 되자 간호사가 와서 취침 준비를 알렸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 방불이 어두워지고 병실에는 세 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집이 그리웠고 내 방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는. 고개를 돌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게 자식들한테 편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아닌데. 천장이 낯설고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들도 낯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아, 요양원이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제 집이 아닌 이곳이 제 거처가 되었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다시 잠들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조철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적응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저의 요양원 생활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요양원 생활 2주째. 이제 규칙적인 일과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약 먹고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해진다는 건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함에 무뎌졌을 뿐이었습니다. 6시입니다. 기상하여 세면 후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아침 6시,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모두 일어나야 했습니다. 옆 침대 조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화장실 줄서기 전쟁이 시작이에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 4명, 옆방 4명, 총 8명이 2개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니 줄 서는 건 당연했습니다. 어서요. 빨리 일어나세요. 시간 없어요. 요양보호사 김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씨,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야죠. 아네. 빨리요. 다른 방도 봐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저를 박진우 씨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재촉하는 태도가 불편했지만 뭐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화장실 갈 때도 마음이 급했던 적이 없었는데 여기선 모든 게 다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병원 접수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칸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한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속옷에 묻혔네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미리 말하라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묵묵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여러 어르신을 담당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드세요. 다음 식사 준비해야 해요. 아직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공장 라인처럼 빠르게 먹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3호 김순자 할머니 또 식사 거부했대요. 아, 정말 귀찮게. 콧줄 넣어야겠네요. 주치의 선생님 오시면 말씀드려야겠어요. 종일 울기만 하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불안해하시고. 김순자 할머니, 그분은 제가 입소한 날부터 보았던 항상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할머니였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지 못했고 눈만 크게 뜨고 계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제가 지금 3명 더 모셔야 하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뭔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요양보호사는 듣지도 않고 휠체어를 빠르게 밀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오후에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왔습니다. 약 드세요. 그냥 손에 약만 쥐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가요? 고혈압 약이랑 관절염 약이요. 빨리 드세요. 다른 방도 돌아봐야 해요. 물 좀 주시겠어요? 간호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물컵을 덥석 건넸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손이 안 닿아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철수 할아버지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나요? 6개월이요. 처음엔 한 달만 있다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반년이 지났네요. 가족들은 자주 찾아오세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 2달은 매주 왔어요.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나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나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다들 부모님 걱정에 자주 오지만 시간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밤 10시 취침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불 끕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방 불을 껐습니다. 마치 교도소 같았습니다. 개인의 시간이나 공간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휠체어에 옮겨 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왜 혼자 나오셨어요? 위험하잖아요. 호출 버튼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서요. 그래도 혼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그 말은 맞았지만 제 상황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10분을 어떻게 참으란 말인가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식사, 똑같은 프로그램. 아침에 일어나 보니 203호 김순자 할머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그저 빈 침대 하나만 남겨둔 채. 오후엔 재활치료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다리를 움직이며 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박진우 어르신, 오늘은 평행봉 잡고 걷기 연습해 볼까요? 물리치료사는 다른 직원들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제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입소하신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걷기 연습 꾸준히 하시면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리치료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나가시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해요. 가족들의 동의. 그런데 과연 자식들이 저를 데려갈까요? 그들 생활에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될지 생각하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아직 기상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문득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내 방, 내 부엌, 내 화장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버텨내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삶을 즐기거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내 이름 대신 방 번호로 불리고 내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곳.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방법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걸을 수 있어야 했고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재활에 더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매일 조금씩 더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화장실 가기, 스스로 옷 입기, 스스로 밥 먹기. 모든 일상활동을 혼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 저에겐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다시 내 삶을 찾는 것. 그것만이 제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 2달째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얼굴도 익숙해지고 일과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건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함에 무뎌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정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매주 왔지만 요즘은 2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괜찮아. 다들 친절하게 잘해줘. 사실이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적응 못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들아, 네 아버지. 나 집에 가고 싶어. 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직. 이제 많이 좋아졌어. 지팡이 짚고 걸을 수도 있고, 약도 잘 챙겨 먹고, 혼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다 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여기는 24시간 누군가 지켜봐 드리잖아요. 지켜본다기보다는 그냥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거야. 내가 어떤지,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은정이랑 상의해보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재활에 임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 외에도 혼자서 방에서 복도에서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같은 방에 계시던 조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요. 나가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집으로. 집으로. 조철수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서 나가자, 어서 나가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세상에 내 자리는 없더라고요. 저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도 신경 썼습니다. 요양원 음식이 맛있진 않았지만 몸을 위해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간식으로 나오는 과일도 꼭 먹었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가 정기 진료를 왔습니다. 2달 만에 만나는 의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증상은 어떠세요? 아직도 날짜나 시간이 혼동될 때가 있나요? 가끔 있긴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달력이랑 시계만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 약 챙겨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약통에 요일별로 정리해두면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더 계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사도 제 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했으니 자식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은정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네, 아버지. 아빠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 제가 요양 서비스 받으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대. 은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랑도 계속 얘기했는데 솔직히 걱정돼요.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지팡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조심할게. 인지장애는 약 잘못 드시거나 가스를 켜놓고 잊으시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확인해주면 되잖아. 여기보다 훨씬 나을 거야. 은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다면 오빠랑 다시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서도 샤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스스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양보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어르신, 따님이랑 아드님이 내일 오셔서 원장님하고 상담하신다고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퇴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다음 날 정수와 은정이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원장님하고 상담했어요. 그래? 뭐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집에서 지내실 수 있을 정도로요.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퇴소하는 걸로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기계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요양 서비스는 계속 받으셔야 해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릴 거예요. 그건 괜찮아. 나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찾아뵐게요. 정기적으로 약 복용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확인하려고요. 그래, 좋아. 정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아버지 의지가 강하시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소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3개월 가까이 지낸 요양원을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혼자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조철수 할아버지에게 퇴소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 이제 다음 주에 집에 갑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하셨어요? 변했으니까. 몸도 마음도 더 강해졌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조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가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소 전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요양원의 현실, 노인들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요. 이곳에서 내가 배운 건 하나야.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거. 일단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퇴소 당일 정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싸고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곧 자유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원장실에서 퇴소 수속을 밟았습니다. 박진우 어르신,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양원 생활은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오전 10시에 방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을 쓰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철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건물을 나서는 순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 만에 느끼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정수의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창문에서 조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건강관리 철저히 해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저의 요양원 생활 3개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놨어요. 냉장고에 음식도 채워 넣었고, 약도 요일별로 정리해 뒀어요. 은정이는 집안을 정리하며 이것저것 챙겨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마련해 준 스마트폰에는 비상 연락망이 저장되어 있었고, 목에는 응급호출 버튼도 걸어 두었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이제 아빠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첫날 밤 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과 달리 시끄러운 방송도 다른 사람의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내 생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김선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어르신. 앞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움드릴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요양원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고 집안일도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선영 씨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집안일, 식사 준비, 목욕 도움 등 필요한 걸 도와드릴게요. 요양원과 달리 선영 씨는 제 이름을 존중해 불러주었고 제 의견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상의하며 하루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먹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된장찌개랑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해 드릴게요. 선영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영 씨는 집 청소를 해주고 내일 먹을 반찬도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오후 약은 4시에 드시고 저녁 약은 8시에 드세요. 약통에 다 정리해 놨어요. 혹시 어지러움이나 불편함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영 씨가 떠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늘 누군가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함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집 앞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허락 없이 밖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일주일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오전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저는 오후 시간을 활용해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3개월은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자유의 가치, 그리고 스스로 일상을 관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력을 보며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오늘 할 일을 적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운동 시간, 식사 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아버지, 혼자 잘 지내세요? 주말에 찾아온 정수에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선영 씨가 많이 도와주고 나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정말 달라지셨어요. 요양원 가기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매일 공원 2바퀴씩 돌고 아침에는 스트레칭도 해. 정수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경도인지 장애의 증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적절한 운동 덕분인지 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영 씨는 인지 훈련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퍼즐 맞추기, 단어 게임, 신문 읽고 내용 요약하기 등이요. 어르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계세요. 처음 배웠을 때보다 말씀도 더 또렷해지셨어요. 그래요? 나도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에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너무 기계적인 생활 때문인지 생각하는 힘이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은정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자, 손녀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해 보여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라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짜거나 싱겁거나 극과 극이었는데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준비해주는 반찬도 맛있었고 주말에는 자식들이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퇴소 후 2달째 주치의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경도인지 장애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어르신,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활력이 느껴져요. 네, 제가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인지 기능도 안정적이고 신체 상태도 양호하세요. 요양원에서 나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 돌아온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매일 와서 도움을 주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함께 김치찌개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재료 손질할 테니 어르신이 양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존엄성도 함께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도요.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좋대요. 시설도 좋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요양원에 3개월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요양원에 가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고 내 의견은 묻지 않아요. 이름 대신 방 번호로 불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 빨리빨리 먹어야 하거든요. 정말요? 광고에서는 좋게만 나오던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생활은 달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야 해요. 화장실도 줄 서서 가야 하고 약도 왜 먹는지 설명 없이
그냥 먹으라고만 해요. 할머니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한다면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무조건 직접 가서 살펴보세요. 예약 없이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뭘 봐야 하나요? 먼저 직원들의 표정을 보세요. 밝은 분위기인지 어르신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빛도 중요해요. 생기가 있는지, 대화하는 모습이 있는지요. 또 다른 팁은요? 식사 시간에 방문해 보세요. 음식의 질, 식사 보조하는 방식, 충분한 시간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한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지 봐야 해요. 한 할머니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의 어르신을 담당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네, 정말 중요해요. 법적 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케어가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야간 직원이 충분한지도 꼭 물어보세요.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분위기인지도 봐야겠네요. 맞아요. 방명록을 살펴보세요. 가족 방문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면회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양원에 들어가면 천천히 잊혀져요. 처음엔 가족들이 자주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길이 뜸해져요. 그러다 결국엔 명절에나 볼 수 있게 돼요. 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두뇌 활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없었을 텐데. 비록 힘들었던 3개월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고, 이제는 그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정수와 은정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요양원 가기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은정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런가 보다. 정수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경험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이었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잃은 건강을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어.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관리하는 거야. 자식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진작 아버지 건강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도 각자 삶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나도 너희도 건강 관리 잘하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TV를 보는 시간. 어느 채널에서 요양원 광고가 나왔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호텔 같은 시설에서 편안한 노후를. 광고 문구가 흘러나오자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현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건강관리해서 끝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마치 TV 속 사람들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서의 3개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롭게 존엄하게.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부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제 말이 과장된 것 같나요? 그렇다면 직접 요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개월만 살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제 말이 이해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더 큰 힘이 됩니다.